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70원 언저리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는 물론 수출 기업들에까지 눈을 부라리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원화 환율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내년 환율 전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우혜영 LS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70원, 정말 위기 때나 보던 환율이 정말 떨어지질 않습니다. 정부가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뭔가 환율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왜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중요할까? 그게 좀 더 궁금하네요. 박상현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예고했다는데 이게 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예, 뭐 우선 이제 통화 정책 측면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글로벌 뭐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사실 좀 막바지 국면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동안 통화 정책 완화 기조에서 사실은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좀 긴축적으로 좀 뭐 긴축적까지는 아니라도 중립적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은 뭐 여전히 금리 인하 얘기가 있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금리를 동결한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의 큰 변화의 어떤 첫 번째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자금 흐름 자체를 좀 저희가 지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일본이 금리를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엔케리 청산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 청산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좀 청산 압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왜냐하면 엔케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조달 코스트,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청산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자금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변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그게 외국인 투자가 뭐 일본에 가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또 하나 이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거는 주로 이제 일본의 생보사들 자체가 워낙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낮다라고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사실 좀 많이 했던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해서 일본에 이미 뭐 국제금리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굳이 이제는 해외에서 운영할 필요 없고 일본으로 사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엔케리 청산이 아니라 사실 일본계 자금마저도 사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사실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도 사실 환율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그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 자체를 저희가 뭐 계속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네요.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전반적인 완화적인 세계 통화 정책이 조금 이제 바뀌는 게 아니냐 하나 하고 일본 바깥으로 나간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뭐 엔화가 돌아오는 자금 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큰 영향인데 그것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변수인데 우선 일본이 우선 금리를 이제 올릴 거라고 신호를 했는데 확실히 올릴까요? 그리고 또 미 연준 이제 일본 중앙은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준도 이달 FOMC가 있는데 연준은 좀 낮추는 쪽 전망이 많잖아요. 미일 금리 전망을 좀 정확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그리고 유로존 내지는 한국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의 정책이 좀 궤를 같이 잃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만 정책적인 변화가 좀 늦게 시작이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행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긴축적으로 내지는 중립을 향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금리를 좀 인하를 하거나 인하를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월달 BOJ 통화 정책만 해도 회의 때만 해도 이제 인상 시점을 논할 때에 뭐 12월에 하고 넘어갈 거냐, 내년도 1월에 할 거냐, 요 두 가지 시점을 두고 조금 긴가민가 좀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예. 또 심지어 좀 정치적인 변화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새롭게 또 총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겼고 요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와 같은 측면의 정책을 편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좀 맞습니다. 원한다면 네, 저금리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인상보단 조금 뭐 동결을 조금 더 이렇게 눈치를 주지 않겠냐라는 입장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월달 금정위 금융정책회의만 해도 12월보다는 1월달 쪽으로 조금 더 좀 무게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엔화의 움직임들이 더 약세가 좀 심해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의 환율이 한 140엔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50엔 후반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엔화 약세가 촉발할 수 있는 수입 물가 상승, 이에 따른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 리스크가 다시 확대가 된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엔화가 다시 약해지면서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가 커지니까요. 엔화가 약해지면서 물가가 또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도 총리도 네.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않겠네요,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좀 이 마음, 민심은 물가 안정을 시켜줘야 조금 더 좋은 정책, 바른 정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막 치솟는 그런 그림은 정부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달 중순쯤에 총리랑 그 우에다 총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조기 그래요? 인상 기대감이 슬슬 생겼고 최근에 우에다 총재의 얘기도 보면은 좀 적정한 시점 내에 인상을 논의할 거다. 이 말인즉슨 12월 달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가 며칠이죠, 일본에? 19일, 19일? 네, 예. 다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래요?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주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개최가 될 예정인데 시장의 전망은 좀 인하 쪽으로 조금 쏠려 있긴 해요. 미국은 그렇죠. 네, 근데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시면 반반입니다. 인하를 좀 요하는 위원들은 고용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는 아니다. 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 있고 아직 뭐 고용이 크게 냉각되지 않았으니까 신중하게 보자.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FOMC도 과반 동의입니다. 12명 중에 7명만 동의를 한다면 정책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이사들 중에 뭐 마이런 이사, 월러 이사, 바우만 부의장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 쪽 조금 얘기를 많이 좀 하는 네. 사람들이고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바 이사라든지 내지는 몇몇 연준 지역 연준 총재들은 좀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반 정도만 만약 넘기는 투표가 나와도 7대 5여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이 인하를 원한다면 충분히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이제 인하 확률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에 확률이 육박하고 80%.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고 일본은 이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값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좀 주식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그 자산이 뭐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지 안 될지 아까 조금 좀 불투명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뭐 대체로 어느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이 청산된다면 어느 정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과거 사례를 좀 보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걸? 예,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작년 이제 7월 말 8월 초 특히 이제 8월에 사실은 엔캐리 네. 청천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근데 당시에 사실은 좀 충격이 컸던 부분은 조금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조금 이제 일본은행이 깜짝 인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좀 인상을 하긴 할 텐데 뭐 7월은 아니고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7월에 이제 인상을 했고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으면서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사실은 이제 맞물린 것들이 가뜩이나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떤 과열 논란까지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청산에 대한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뭐 상당 부분은 청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협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좀 엔화 환율 자체가 당시에는 이제 엔달러 환율 자체가 뭐 130엔 초반까지도 사실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150대 지금 중반대니까요. 뭐 아직은 좀 엔화 가치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절상을 보이지 않아서 뭐 금리 상승은 좀 문제있지만 엔화가 좀 어떻게 보면 방어막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엔화는 결국 이제 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긴 하지만 뭐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사실 유동성을 계속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이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지금 엔캐리 자금 자체가 상당 부분 청산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이. 예, 그 후에 사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엔화를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할 메리트 자체가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조금 압력이 이제 커진 그 7월에 비해서는 커지지는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항상 뜻밖의 상황은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예. 엔화 가치가 갑자기 큰 폭의 절상을 하고 또 가뜩이나 지금 AI 버블론이 다소는 좀 진정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불거지면서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청산 뭐 남아 있는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지난 7월과 같은 어떤 조금 공포감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시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치 못한 깜짝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할 거다고 이렇게 우에다 총리가 예고를 했으니까 좀 예고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마 엔화가 좀 비싸서 떨어질 거라고 좀 많이 생각을 네, 했을 텐데 지금은 엔화가 워낙에 싸니까 뭐 굳이 금리 안 올라도 뭐 오르지 않을까 해서 엔화를 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시장 충격 더 안 받을까요? 지난 월요일인가 아주 충격이 좀 컸잖아요, 예고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리스크, 일본은행의 금리를 인상을 좀 조기에 했을 경우에 작년 8월과 같은 좀 블랙먼데이였죠. 그때 이런 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그건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느낌.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증시 레벨이나 내지는 AI 관련된 좀 투기, 좀 과열된 이 양상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또 때마침 작년에 시장을 폭락시켰던 이벤트였죠. 금리 깜짝 인상 이런 이벤트가 갑자기 또 다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조정이 될 시점에 좀 이게 추가가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저희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이런 또 금융 변수가 움직이니까 엔캐리 자금 청산 내지는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2주 전에 먼저 지금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다다음 주에 통화 정책이 펼쳐졌을 때는 생각보다 그때와 같은 충격은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가 또 한번 예방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지 봤으니까 좀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예상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혹시 엔캐리 트레디 자금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자산을 얼마 샀을까 뭐 이런 통계 같은 건 없나요? 이게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엔캐리 자금 자체에 얼마인지가 대한 알 수가 규모도 없으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좀 이렇게 매력적인 그 자산이 있다면 좀 청산되는 자금이 돌아오는 자금이 있다면 들어오겠지만 현재 한국 그 증시도 조금 이제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화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화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지만 엔캐리 자금 자체가 일본에서 사입한 금액이 돌아오는 거다 보니 그 자금이 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는 거 보면 원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종의 뭐 지금 원캐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돈 뭐 갖고 일종의 나가서 지금 다 원캐리로 볼 수 있긴 하죠. 네, 예, 워낙 그 엔캐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서학개미들 다 이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하니까 국내 원화 가지고. 근데 이제 조달금리 차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금리 같아요.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로 금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만약 중앙은행 금리를 이달에 올리면 이제 우리 환율 엔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요즘 원화 가치가 뭐 엔화하고 이렇게 연동되다시피 해서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엔화 값이 올라가면 우리 이제 원화 가치 조금 오르면서 이 달러 원 환율이 조금 떨어질까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될 거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에는 사실 위안하고 많이 동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기댄 어떤 흐름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엔화하고 원이 사실은 동조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행의 어떤 금리 추가 금리 인상 또 뭐 흐름 또 공교롭게 만약 다행스럽게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면서 원화 가치에도 조금은 이제 상승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하나 이제 덧붙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연말까지 조금 뭐 최근에 자꾸만 좀 환율 전망하면 틀리는데. 네, 환율 전망 지금 1,470원 참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조금 하나 더 기대하는 부분 자체는 뭐 오늘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해시 위원장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선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연준 있고요. 파월 의장 후임.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자체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어떤 시장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는 결국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좀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뭐 이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뭐 저희가 봐야 되긴 하지만 내릴 확률은 아주 높아지고 있으니까. 높은데 이제 문제는 연준이 너무 분열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저 오해영 연구원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신트럼프하고 반트럼프. 그러니까 이번 아마 FMC 결정 자체도 거의 과반을 달성, 뭐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시장의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시장이 이게 그 연준이 분열돼 있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더구나 해시 위원장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레임덕까지도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세상을 보는 경제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정치적 망원경 프레임으로 보는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좀 뭐 세상이 대부분 다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연준 그러한 맞아.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의 어떤 추가 금리가 인상이 조금은 좀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어떤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원화도 조금은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달러를 꼭 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서학개미들, 수출 기업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엔화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다,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원화 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 박상현님의 전망인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예고를 하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는데, 일본 국채 금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면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뭐 받냐 안 받냐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 금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일본 금리가 움직여서 영향을 받는 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다만 좀 리스크가 되는 거는 일본 내부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일본 초장기채를 투자하는 기관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연초 내지는 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레벨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지 않을까. 특히 10년물 금리는 1.8%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30년물 이상으로 보시면 2%, 3% 이렇게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 좀 아마도 연중순에 투자하신 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서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도 올해 안 하고 넘어가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국채 발행에 대한 뭐 리스크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추가 경제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국채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경제 대책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일본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조기 금리 인상까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막 치솟아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레벨 보시면 1.8% 10년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 인상을 12월 달에 뭐 하거나 내지는 내년도에 추가 인상을 더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2%까지도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일본도 경기가 좀 나쁘지 않고 내수, 특히 설비 투자랑 민간 소비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인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물가도 3%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인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만큼 추가적인 금리 상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금리를 좀 얘기를 하실 때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방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한두 차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앞서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인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엔화의 방향성이 조금 더 강세로 갈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이제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채권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 채권을 산 기관 투자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고채 금리도 지금 굉장히 뛰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국고채 장기 국고채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평가 손실을 많이 입지 않을까? 우리 국고채 금리는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뭐 앞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거의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안 낮추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 뭐 성장률도 나왔지만 오늘 성장률 3% 수정치이긴 하지만 1.3%의 성장, 그러니까 좀 성장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내년도 성장률도 올해 한 1.0, 내년도 한 1.8, 뭐 1.9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국채 금리에는 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한은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좀 그 장기금 채권과 관련돼서는 좀 금 부정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 예,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인데 긍정적인 요인은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 내년 4월에 이제 뭐 WGBI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일 것 같고. 채권을 외국인 채권 수요가 늘어날 거다 예. 보니까. 하나 이제 부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 특히 이제 초장기물 같은 경우는 30년물이 사실은 역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그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 국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장기물에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메리트도 있는 사항들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오히려 그 외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안 오히려 들어오고 일본으로 더구나 갈수 이제 있게? 일본의 그 엔화 강세까지도 맞물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메리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미국 자금이 태평양 건너서 한국, 일본 쳐다보다가 일본으로 갈 수도 뭐 있다. 유럽계 자금도 마찬가지고. 유럽계 자금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아까 자금 흐름 면에서 뭐 주식시장도 뭐 가상화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도 적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고채 투자하는 거는 조금 권하면 안 되겠네요. 네, 현재 좀 금리의 움직임 자체가 좀 금리가 하락을 해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안 내려갈 것 논리가요.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금리에 좀 상방 압력이 남아 있고 WGBI도 내년 4월 달부터 편입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어야지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내년도 1분기 지나서 WGBI 편입이 가시화가 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올해 1분기가 한국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GDP 성장률 나왔죠. 제가 1분기예요. 네, 올해 1분기요. 그럼 내년도 1분기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네, 이거죠?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기저 때문에 좋게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 개선 기대감, 경기가 괜찮네, 회복되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질 수가 있는 시기다 보니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지나서 기저가 좀 소멸되고 나서 실제로 찐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기대만큼 좋게 안 나온다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1분기는 좀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보시다가 그 이후에 2분기 좀 이후부터 초장기채나 장기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뭐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낮출 것이다. OECD는 그렇게 예상했던데 그렇게 전망이 됩니까? 뭐
위원님들마다 의견은 갈리고 있어요. 아예 뭐 동결 기조로 쭉 갈 거다. 이제 이번에 끝났다, 인하 사이클 끝났다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성장이 잘 나오더라도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저는 반등일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2분기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이 시원치 않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지표가 나오면 손바닥 뒤집듯이 기대감이 확 꺾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회복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래, 연준도 금리를 좀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차례 인하를 하고 좀 마무리하자,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2012, 13년도에도 인하를 막 하다가 쉬었다가 인하를 한두 번 더 하고 인하 사이클 마무리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모양처럼 이번에도 조금 동결 기조 나가다가 지표 보면서 한 번 정도 하고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요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 그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일단 달러는 좀 약세, 엔화는 강세 분위기라고 하니까 원화도 엔화를 따라가도 좀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워낙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고 또 국민연금도 많이 하고 수출 기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뭔가 환율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출 기업들 돈 얼마 달러 바꾸고 있는지 다 체크한다 그러고,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 뭐 스와프를 연장한다 그러고, 또 전략적 환해지 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글쎄요, 뭐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좀 시장의 그 환율에 대한 공포심을 일단 꺾기 위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워낙 지금 수급 구조상 계속해서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기업들도 달러를 잘 안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누그러뜨려야 해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고. 달러 안 내놓은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지금 큰 차원에서 연금에 대해서 뭐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사실 정부가 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도 뭐 해외 자금으로 많이 나오는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모수 개혁한다고 우리가 많이들 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나가야 될 자금이 더 커지는, 왜냐하면 보험료도 더 많이 거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금이 더 많아져서 네, 투자를 기금이 더 시켜야 또 우리가 뭐 보험 지급 연도를 더 지연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쌓이는 자금이 당분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자금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 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 외환 수급을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환해치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들한테 딱 그러니까 알아듣게. 지금- 그거 어려운 말 같아요. 예,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할 때는 그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달러를 달러를 투자해서 나중에 뭐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손실이 나는 네. 부분들인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계속 뭐 오를 수만은 없는 거, 그렇죠. 언젠간 변동이 떨어지겠죠. 심한 저 거니까. 지금 레벨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해지를 해서 선물을 미리 달러를 팔고 나서 현재 투자하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달러 선물안을 판다 이거죠. 예, 팔아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시켜놓는다. 향후에 혹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더라도 수익률이 고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다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전체 그 물량에서 투자하는 부분 10에서 한 15% 이러한 뭐 약간 유도리를 갖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일종의 조금은 좀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는 알겠습니다. 전략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두 분이 지금 내년 환율 전망을 물어보고 싶은데 개인의 전망치도 좋고 아니면 기관의 전망치도 좋습니다. 좀 혹시 뭐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LS증권 같은. 원달러 환율 말씀. 네, 원달러 환율. 좀 달러의 약세가 출현을 하더라도 사실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뭐 중립금리 좀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좀 많이 빠져도 1,400원 초반대 정도, 1,420, 1,30원 정도가 연말 정도 레벨로 전망을 내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조금 이제 남아 있고 왜냐하면 원화도 만약에 연내 추가 인하를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은 또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져도 1,300 후반, 1,400 초반대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원? 예, 뭐 저는 내년도가 상반기는 원화가 조금 강세로 보고 있고 하반기는 좀 약세로 보고 있는데 뭐 레벨을 보게 되면 하단은 한 1,350원, 1,350. 예, 뭐 상단은 뭐 1,500원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한 1,480, 90원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반기 오른다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그래서 조금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